이 전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이야기하는 부분들, 아까 우리 김정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팩터 중에 하나는 근력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거시표들이죠. 그리고 거시표에 더불어서 아까 마지막에 우리 김정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정책 이슈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전망의 주요 변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재부님은 말씀하시고 넘어가네요. 경제 성장 우려인들 전망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저성장 기조에 여전히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지금 2.6%, 2% 남짓된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망치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작은하면 저희 하나금융연구소하고 이지자산운용, KB부동산, 부동산 인사 이쪽에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늘 자료를 미시겠습니다. 시작은 말인데요. 부동산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면은 이 분양 물량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민주 정부 때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매년 한 50만 세대 정도가 일반적으로 물량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 물량들이 35만에서 40만, 공공에서 10만 정도 공급을 해왔는데요. 이제 이 정도 들어서서 사실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늘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간 270만 원을 공급한다는 말도 있었고, 그러면 50만 세대 정도는 늘 기존 정부들이 공부해왔던 물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작년 여지없이 그게 멀어졌고요. 올해는 더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보시면은 지금 이 주간 건설공사비 지수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150을 향하고 있습니다. 157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입주물량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부족한가요? 예. 창고에 가까우면서 입주물량도 당연히 줄었고요. 공급 부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PF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PF 부실 같은 경우 많이 요즘에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 그 문제도 갑자기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요. 워크아웃이 상임을 하든 또 법정관을 가든 PF로 인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컸을 것 같습니다. 태양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부동산 PF 자격이 133조 정도가 작년 늘어난 기준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리만 사태 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리만 사태 이후에 바젤 3가 적용된 과정에서 시중은행 PF에 대한 비중을 아주 크게 낮췄습니다. 그 부분들이 시중은행이 안 하게 되니까 2금융권으로 넘어가서 2금융권에 대한 자격이 아주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연체율이 심한 결과 23년도 기준으로 증권사 같은 경우 17.3%, 저축은행, 여자은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중들 보면은 사실 앞으로 보신 것처럼 자량은 작년 기준으로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율이 2.2%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용권에서 증권사를 보면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올 4월 선거 이후 선거 전까지는 여야가 다양한 형태로 시장 연착륙의 방안을 아마 전체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3월 10일 이후에 방향이 정해지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영역으로 끌고 갈 만한 비율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3월 10일 이후부터는 시장론에 의해서 아마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될 때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가 중소형 증권사들 그리고 중소형 운용사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탁사들이 신탁사들이 금융기관 상하에 있는 신탁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
유행되면 사실 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가가 될까 우려가 있는데, 물론 시스템 리스크 전가가 되면은 아마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 논리에서 이게 전개될 때가 우리가 예상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산운용만도 주도원과 업무원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부립지원입니다. 부립지원 주도원이 지금 현재 35.2%, 그리고 업무원이 27%인데요. 이렇게 부립지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만기 연장이 안 되는 상황들이어서 이게 대부분 시행사들의 이익들을 포함 다 이제 소진시키고 나서 최근에 이제 업계를 이야기해보면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현재 부립지원이 만기된 부분들은 그냥 NPL 처리하는데 NPL로 가는 과정 직전에 신탁사가 껴서 재구조화를 하고 거기에 시행사직을 포기한 부분을 날리고 새로운 시행사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새로운 틀을 구조를 짜서 이제 기존의 지주들이 갖고 있던 이익분을 다 날리고 새로운 틀을 짜는 이런 부분들을 재구조하는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오늘 6월 정오에서는 아마 되게 현명한 내용들이 오늘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현재 이번 관련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적으로 좋은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현장부에서 진행하는 공급확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확대는 물론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사업으로 인해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안전진단을 기존 완화하고 재무주도관 부담금도 지금 완화시키고 있고 민간대치의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을 해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광진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1억 2천만 원대를 찍는 이런 경우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완전히 양극화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400억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상당히 소진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3천만, 4천만 원대 공급하는 부분들이 유리하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부분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늘리는 부분도 상당히 정치적인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병가정의 완화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부채관리의 문제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신혼 또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원물이 시장에 소화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완화한다든지, 아까 우리 이익분 말씀하신 세제,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동반인들의 사업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23년 시장을 분석하는 이 편인데요. 23년 시장에 대한 추격을 보면은 아파트 시가 중에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 80% 정도 나온 편이 되고요. 지방이 20%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공시지가격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호가 수준으로 발휘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파트 실거래가는 23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때 4분기에 빠졌는데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미국은 또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의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강남 상무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여전히 미국의 중고물에 대한 부분들로 상당히 투자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그 전망 같은 경우 보면은 아마도 가격은 크게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다. 우선은 하나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될 테니까 그런 요구는 덜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게 되니까 이 출렁이로 해서 NPL을 포함한 다양한 요건들이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올 거다. 현금화된 자산을 빨리 현금화하시는 노력을 할 테니 그 양쪽에 있는 방향에 연결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하는 부분이 마지막 아닌 표가 내려갈 때 정상의 비율인데요. 전국, 서울, 경북, 아파트고요. 이 일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70% 전국적으로 전액 비율이 70, 71, 69 이렇게 거의 70% 전환하는데요. 이걸 보면 최근에 전세 사기에
대한 기업 투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 바지 사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전세 다세대 알림에 집중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시장의 내용 보면은 단기적으로 공급에 대한 거는 저가 공급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가격이 좀 조정이 돼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차공이 감소하는 부분들, 입주량 인허가량 감소, 분양물량 감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시장에 이런 부분을 이제 추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내년, 후년 시장에 엄청난 공급에 대한 왜곡이, 시장 왜곡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면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반등하는 부분들에서 저점이다라는 게 인식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규제나 정부에서 다양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금리도 이제는 조정이 좀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황보다 좀 덜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 실용부와 특권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DSR 한도 같은 부분들도 차용노동에 대한 부분은 규제가 있기도 하면서도 또 특정 세계에 대해서 완화하는 부분에서 중간도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현 정부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향성은 아마 시장에 대한 경착력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하는 부분으로 정책들이 다양히 발표가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적인 방향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이 지금 되게 어느 방향으로 기울까라는 부분들로 되게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막 내용을 줘서 삼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표는 주택의 결정 원인의 팩터에 대해서 분위기를 맑은 흐림 표시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좋은 이순종 교수님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9가지 정도를 이제 마지막에 제시를 했지만 제가 보니까 한 2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망이라는 게 똑같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유선중 교수님께서도 어떤 숫자보다는 어떤 정성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그 정성적보다 이제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 상승 이런 예측을 했던 기관이 이제 그 주택산업연구원 부산연에서는 내년도에 상승으로 사실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2.7%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이 5.0% 상승할 것이다. 서울이 4.0, 지방이 0.7% 상승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하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마이너스 2%, 수도권이 마이너스 1%, 지방이 마이너스 3%, 전세가 2% 상승,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망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망이 어렵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 하나가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고 계신 장하준 교수님이라고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2016년도에 Don't trust an economist, 경제학자를 믿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사실은 전망이라는 것은 틀려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망을 통해서 정책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틀리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작년에는 전망이 맞았어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너무 틀렸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궁금한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중 교수님은 부동산학자시고 이미 믿어도 됩니다. 경제학자는 믿지 마시고 부동산학자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토론이 길었는데 오늘 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없어서 정말 2분 이내 짧게 해주시고요.
순서는 지금 앉아 계신 순서 제가 소개는 따로 하지 않고 본인 소개하시고 그리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대학교 이찬호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찬호 교수입니다. 유선정 교수님 제가 너무나도 가장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그 발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또 옆에서 그 배우게 돼서 영광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시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책이나 이벤트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그걸 투자자, 수요자들이 이렇게 그 관계자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변해서 그것이 이제 시장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다만 그것이 어떤 정책이나 상황이 변했을 때 심리가 시장 상황으로 변화될 때까지 시차가 또 각각의 그 사안별로 시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건 길게 걸리고 짧게 걸리고. 그래서 24년 전망이 우리 윤선영 교수 말씀하신 대로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 시차, 그러니까 각각의 팩터들마다의 시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하는 거는 이제 퀘스천인데, 우리 교수님 말씀이 다 100%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원의 김세영 본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유선정 교수님 같이 논평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온 계기는 시장 전망이라기보다는 시장 전망에 활용되는 각종 통계 자료를 저희가 생산하고 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시가총액 지수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위 지수를 많이 개발해서 좀 더 다양하게 좀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거래하는 통계도 지금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매 거래량만 있는데 전월세 거래량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표 관련해서도 이제 토지 지가 변동이나 임대 분양 기사도 활용성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보다 뻔하게 제공이 되면 시장 전망할 때 더 좋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은 하지는 않고 민간 연구원과 민간 연구진들의 어떤 분야로 저희가 남겨놓고 저희가 그런 지수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한 자료 중에서도 보셨다시피 거래량이나 시가총액 지수는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착공이나 인허가 착공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야들은 약간 시차를 두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해 적극적인 충격을 줄지 그 부분은 더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나 요소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분야들을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추가 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제공되면 보다 학교에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지전문대 손준수입니다. 아마 이 부동산 전망은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또 연말 연초 되면은 저희들도 다 해가야 되는 일 중에 하나죠. 맞든 틀리든. 근데 어쨌든 맞추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작업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작업을 해주신 이 교수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전망 보고서를 몇 가지를 저도 보니까 대체로 내년, 금년은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그렇고 전세 가격은 상승의 가능성이 꽤 있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희망은 좋게 보면 상정하고, 그래서 전반기는 좀 안 좋아도 하반기에는 좀
좋아져야 저희들 어쨌든 업계가 살아나는데도 뭐 보탬이 되니까 이런 희망을 좀 갖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4월 총선 이후로다가 그때보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총선이 지나고 나서 그 뚝이 무너지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하드랜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하드랜딩에 대한 대책들을 좀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입장, 그런 입장에서도 보면 그 가능성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요자들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경대 전혜정입니다. 이선정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 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 또 이제 앞단에서 말씀하신 김정식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여태까지의 대부분의 정책은 수요 위주, 수요에서도 특히 금리, 이게 이제 시장의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금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상승폭이 굉장히 커가지고 금리의 상승폭이 컸을 때 주택시장이 반응하는 게 이제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 뭐 6월 정도 얘기했지만 그러려면 지금부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나오질 않고 있어서. 또 이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연말 정도에는 인하가 좀 되지 않을까. 인하가 됐을 때 주택시장에 오는 충격은 뭐 가파르기보다는 좀 이제 지역별 이질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역 간의 이질성이 확대가 된 거가 지금 많이 확대가 돼 있는데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인상을 되었지만 사실은 강남, 서초, 송파의 주택가격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등하는 데도 일부 조금 올라가는 데도 있고 시장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공급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건설 자재의 원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도 짓고 있다가 멈추고 있는데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수요 위주의 정책을 했던 이유가 시장의 반응이, 시장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공급은 이제 늦습니다. 공급이라는 게 3, 4년 후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러한 공급에 갔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게 3, 4년 뒤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하고자 하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PF가 부실이 많이 돼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브릿지론 사업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역별, 지역 간 차별성, 이질성을 잘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는 금리적 요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이제 금리의 충격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건설의 상황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서 이선정 교수님 저도 김정식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이선정 교수님께서 지금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2024년 전망의 주요 변수로 금리와 경제 성장률 그리고 정책
금융 통화, 경제 완화와 관련한 말씀 중요하게 꼽아주셨는데 관련해서 김정식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전혜정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와 또 물가와 관련된 문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수요가 위축해지고 가격 하락이 되고 반면에 또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공공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토종건축비 같은 경우 인상이 되지 않아서 실제 가격과 대리가격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건축비가라든지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 그 요인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PF뿐만이 아니라 이런 물가 상승 요인이 착공 2-3년 내에 공급되는 착공뿐만 아니라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착공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공급이 될 텐데 인허가 물량도 최근에 또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올해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유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매매 소비 심리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 PF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지 그리고 또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좀 더 빨리 앞당겨서 회복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차년도까지도 어렵게 미룰 수 있는지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민간 부분에서의 공급 위축되는 부분들을 그 공공 부분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 사실 이 부분도 쉽지는 않을 테고 이런 문제들은 차후에 학회에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좀 다뤘으면 좋지 않을까 해봤습니다. 이상 반갑습니다. 김동현 교수입니다. 저는 광양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동산 공급과 수요, 프로젝트 파이낸시 상황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이전 부동산 정책과 이후 부동산 전망 사이에 간극을 알아보는 이선정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살면서 뭐 정답도 없고 공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양쪽에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정책을 보면은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했을 때 아마 인기 있는 수도권으로 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부의 양극화로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뭐 부자 감세니 또 다른 측에서 말하는 민생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조금 전에 이찬호 교수님 마지막 말씀 심리가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확히 없고요. 이 두 개를 융복합하고 서로 뭐랄까 상생으로 이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H연구원에서 온 김준현입니다. 먼저 그 귀한 발제를 해주신 유선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전망과 관련해서 그 연구원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 올해만큼 또 상반기와 하반기 많이 혼재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그 교수님께서 앞에서 그 강조해주신 부동산 PF 부시가 올해 가장 큰 키 이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이제 건설사들, 민간 건설사들의 그 만나보면은 그나마 이제 수도권 소재에서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중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양호한 상황일 수 있으나 이제 그 지방의 비주택 사업장을 많이 소유한 중소형 건설사들 이런 건설사들은 특히 그 좀 PF와 관련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한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건설사들이 그 교수님 말씀처럼 선거 이후 한 5, 6월쯤 되면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는 점이 가장 그 올해 좀 우려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PF 시장의 그 연착륙은 단계적으로는 어떤 그 사업성의 개선과 이들 그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그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과 관련해서 앞에 김정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역시 금리와 관련된 것인데요. 올해 뭐 그 금융시장에서도 올해 그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0.5%포인트 정도의 그런 인하를 인하될 것이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있는데 사실 그 엊그저께 미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 연준이 기대하는 물가 상승률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올해 그 수요 회복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요인도 작용할 것 같아서 주택 심리 회복은 역시나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그 PF자 부실과 건축산업 위축에 따라서 지금 역시 착공 물량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준 상황인데 건설 공사의 그 시차, 약 3년 정도 시차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에서 공급 물량의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서 또 과거와 같은 급등 그 가격을 불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부 또는 저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 부동산 박사 김종희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그 가장 큰 변수가 금리라고 봅니다. 교수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비용이 지금 30%가 인상되었습니다. 현재는 2022년서부터는 다주택자들 세금이 11세, 보유세, 양도세 이게 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계 부채 부담이 크고 DSR 규제로 매수가 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바라보고 저는 2024년도 주택시장을 바라봤을 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일부 지역에서 구축이 이제 좀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을 그래서 서울 지역에 보면 외부 지방적으로 상승세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바라본 거는 2025년 내년 하반기서부터 2026년에 그때 그 주택 가격이 활발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수급 불균형이 2025년 정도가 돼야지만 그게 많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량감정평가법인의 김동현 박사입니다. 저는 이제 현업에서 이제 감정평가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에 교수님들께서 이제 대부분 다 공급 측면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수요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시장의 주택 수요자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거나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는 실수요자들의 수요 패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는 기본적으로 다 기피해요. 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전세 매매를 할 생각도 없고, 전세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냥 아파트를 가지면 중간에 징검다리로 빌라를 잇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 다음에 빌라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수요 측면을 볼 때 주택은 이 아파트를 위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 실제적으로 이제 실거주하는 이제 그 국민들 상대로 이제 정책을 접근할 때 보면 이제 주택 수요를 진정시킨다는 건 사실 사줘야 민간이 공급을 하던 공급을 그걸 사줘야 되는데 그 사는 사람은 아파트만 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 빌라가 앞으로 이제 버려지는 물건이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2차적으로 그럼 아파트 위주로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오고 사람들이 소득이 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연령대를 인구가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요가 죽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시장에서 그 물건을 소화시켜 줄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조절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금리라든지 이런 걸 정책 자금들이 실제로 이제 시중금리나 이제 배배금리보다 낮게 이제 정부에서 자꾸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싫든 좋든 자꾸 그런 식의 그 지원을 통해서 수요와 그 전세를 진작을 시키지 않으면 주택시장에서 수요는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 꾸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전세 쪽에서는 사람들이 비싸진 주택을 매매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소득이 안 되니까 이자를 못 내니까 대부분 다 전세를 살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래서 전세는 좀 상향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매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금리라든지 공급이라든지 뭐 기업부조축법에 따라서 뭐 그 공급량이라든지 인하가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시장 패턴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택이 왜 빌라가 이렇게 그 버려져야 되는 물건이 됐는지, 빌라도 우리 주거 복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더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새벽에 오른 유지스 집합주물연구원의 김홍철입니다. 네, 저도 2024년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예측도 하고 있었는데, 평소 존경하고 있었던 이선정 교수님의 의견을 경청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교수님, 박사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에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이제 지방의 주택 시장이 2024년도에도 투자 수요가 위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방의 주택 수요가, 지방의 투자 수요가 어서 빨리 회복세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한 분은 우리 다 전문가이셔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다 하시는 분인데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여러 요인들을 말씀해서 약간 뭐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뭐 공통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단기적으로는 사실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추세선은 사실 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들이 이렇게 투자자라든지 부동산 하시는 분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중장기로 보면 사실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라는 게 이제 제가 전망이다 발표할 때 한 마지막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시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